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계절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소방서에서 비번인 소방관이 총기를 난사해 동료 소방관 1명이 사망하고 다른 소방관 1명이 부상했습니다. 뉴욕에서 아시아계 여성이 또다시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무차비한 폭행을 당해 실신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시안 증오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아태계 단체들이 참여한 기금 모금 활동 기브인 메이에서 LA 한인회가 가장 많은 후원자들을 모아 한인사회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LA 비즈니스 저널이 선정한 LA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 500인에 한인 8명이 포함됐습니다. 가주가 오는 6월 1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제한이 모두 폐지되면서 경제활동이 전면 개방될 예정인 가운데 직장 내 제한 규정은 7월 말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렌트비를 연체한 1,000만 명이 넘는 세입자들이 보금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어 구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미국 내 하루 평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 수가 작년 3월 후 처음으로 2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를 크게 늘리고 온라인 이민 신청을 활성화하는 등 미국으로의 이민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이민제도 개편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억눌려 있던 미국 내 여행 수요가 완연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맡게 될 올여름 3개월이 향후 국정 운영의 향배를 결정할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백악관은 세계 최대 정육회사 한 곳이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것과 관련해 러시아에 기반을 둔 범죄 조직의 소행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온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7도, 밤 최저 기온 61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1년 6월 1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소방서에서 비번인 소방관이 총기를 난사해 동료 소방관 1명이 사망하고 다른 소방관 1명이 부상했습니다. 총기를 휘두른 소방관은 후에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LA 카운티 아구아돌체 소방서에서 오늘 오전 10시 55분 총격 사건이 벌어져 소방관 1명이 숨졌고 총에 맞은 다른 소방관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총기를 난사한 소방관은 이날 비번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총기를 난사한 후 집으로 돌아가 바리케이트를 치고 경찰과 대치하다 집에 불을 질렀으며 불탄 집에서 후에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총격을 받고 사망한 44살의 경관은 해당 소방서에서 20년간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상을 입은 경관은 54살의 소방대장으로 현재는 안정된 상태입니다. 아시안 증오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아태계 단체들이 참여한 기금 모금 활동 기브인 메이에서 LA 한인회가 가장 많은 후원자들을 모아 한인사회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보도에 이은 기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개선돼 가주가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부풀고 감추지 못하고 있으나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대도시의 아시안 증오 범죄로 많은 한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ASEAN Pacific Community Fund는 지난 5월 아태문화유산의 달을 맞이해 아시안 증오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시안 증오범죄 근절에 대응하는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한 달간 Give and Make 기금 모금 활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아시안 퍼시픽 커뮤니티 펀드는 이번 기브인메이 기금 모금 활동 기간 동안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은 후원자와 모금 액수를 기록한 아태계 단체들을 집계해 1등에게는 12,000달러를, 2등에게는 8,000달러의 상금을 후원하기로 하면서 미 전국적으로 한국계와 베트남, 일본계 등 다양한 아태계 비영리 단체 225곳이 참여했습니다. 1일 공개된 최종 결과 LA 한인회는 이 기간 동안 총 419명의 후원자를 모집해 후원자 수에서 1등을 차지했으며 후원 금액은 23,731달러를 모금해 모금 액수 면에서는 2등을 차지하면서 한인 사회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LA 한인회의 제임스 한 회장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렇게 커질지는 모르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실 믿었지만 약간 좀 불안하기도 했는데 400명이 넘게 저희한테 도네이션을 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을 제임스 한 한인 회장은 많은 한인들이 참여할 것으로는 기대는 했지만 400명 이상의 후원자들이 몰릴 줄은 예상치 못했다며 후원에 참여한 한인들에게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뭐 단 5불, 10불, 20불이라도 도네이션 해주신 분들 때문에 저희 한인회가 이번에 이렇게 그 콘테스트에서 1등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LA 한인회가 1년여 넘게 이어진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한인들의 실업수당, PPP와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지원 신청을 일체 대행해주면서 한인들의 민원 창구 역할을 묵묵히 도맡아 하다 보니 한인들이 감사의 마음을 한인회에 전달하고자 이번 기금 모금 행사에 참여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1등을 기록한 LA 한인회는 12,000달러와 후원 금액 23,731달러를 합쳐 도합 35,731달러를 모금하게 됐습니다. LA 한인회 측은 추후에 후원받은 기금으로 한인사회에 기부 행사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중단시켰던 전문직 취업 비자를 다시 크게 늘리고 온라인 이민 신청을 크게 활성화하는 등 미국으로의 이민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이민제도 개편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연방국토안보부의 합법 이민 시스템에서의 신뢰 복원 계획이라는 제목의 46쪽짜리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미국의 합법 이민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새 정부의 청사진이 마련됐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한인 미국 이민의 주된 관문이었던 취업비자가 다시 확대되고 수백만 건에 달하는 이민 적체를 대거 해소해 미국 이민 문호를 대폭 확대하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한인 이민자 유입이 더욱 촉진되면서 미주 한인 사회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 보고서에서는 고숙련 노동자, 인신매매 피해자, 미국인 국외 거주 가족, 캐나다에서 태어난 북미 원주민, 난민, 만명 신청자, 농장 근로자와 같은 외국인들의 미국 이주를 돕는 세부 정책 제안들도 담겼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반이민 정책들로 인해 제한되어 이민 문호를 다시 개방하는 차원을 넘어 예전보다 훨씬 많은 이민자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까다롭게 제한했던 전문직용 H-1B 비자를 통한 외국인 고숙련 노동자의 취업 기회를 다시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오는 6월 1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제한이 모두 폐지되면서 경제활동이 전면 개방될 예정인 가운데 직장 내 제한 규정은 7월 말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정부 관계당국이 오는 7월 31일까지는 직장 내에서 일부 제한을 두는 방침을 제안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직업안정위생관리국이 새로운 직장 보건규칙 초안을 28일 공개했으며 이번 주 목요일인 6월 3일 이 제안을 정식 지침으로 받아들일지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이번 초안에 따르면 직장 내에서 모든 사람이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전히 끝냈고 코로나19 증상이 없을 경우에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백신 접종을 완전히 끝내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거나 접종 여부가 모두 확인되지 않는다면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야외에서도 백신 접종을 받지 않는 직원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려울 경우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의료적 또는 특정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경우 백신 접종을 완전히 끝내거나 회사 비용으로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들로부터 항상 6피트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합니다. 이 같은 방침은 7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또 백신을 맞지 않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당국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방안에는 외에도 회사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의 중요성을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마스크를 쓰는 올바른 방법을 교육해야 하며 백신 접종을 끝내지 않은 직원에게 적절한 마스크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들어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경찰국 올림픽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차량 도난과 가중폭행이 작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차량 내 물품 도난도 여전히 많아 주의해야 할 범죄로 꼽혔습니다. LA 전체적으로는 살인, 총격 및 총격 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PD의 범죄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5월 22일까지 올림픽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강력범죄와 재산범죄를 합쳐 총 2,161건의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2,106건보다 2.6% 증가한 수치입니다. 유형별로 대부분의 범죄는 되레 감소했지만 강력범죄 중 가중폭행, 재산범죄 중 차량 도난이 크게 늘어 전체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이 기간 강력범죄를 보면 살인은 작년 8건에서 올해 4건으로, 강간은 작년 32건에서 올해 29건으로 각각 줄어들었지만 가중폭행은 작년 270건에서 올해 323건으로 19.6%나 늘어났습니다. 이에 더해 강도 사건도 작년 164건에서 올해 174건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총 강력 범죄는 작년 막 474건에서 올해 530건으로 11.8% 많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4월 28일 한인타운 번화가인 윌셔 블루버드 한복판에서는 대낮에 60대 흑인 남성이 길을 걸어가고 있던 40대 한인 여성의 머리를 뒤에서 느닷없이 세게 내리친 후 도주하는 묻지마 폭행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렌트비 미납을 이유로 세입자에 대한 강제 퇴거를 유예하는 조치가 이번 달 말로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렌트비를 연체한 1,000만 명이 넘는 세입자들이 보금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어 구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경제매체 CNBC는 렌트비를 연체하고 있는 세입자 1,100만 명이 강제 퇴거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달 30일로 강제 퇴거 유예 시한이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저소득층 세입자들에게 일종의 방패막이가 되었지만 문제는 강제 퇴거 유예 조치 시한이 만료되는 이후의 상황으로 현재 성인 세입자의 약 15% 정도가 제때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 퇴거 유예 조치마저 만료되면 주거지에서 쫓겨나는 강제 퇴거 수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퇴거가 이뤄질 경우 해당 세입자들의 심각한 타격은 물론 미국 전체로도 경제적, 사회적 불안 요소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같은 정황은 CDC 강제 퇴거 유예 조치에 대한 법적 소송에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미저소득 주거연합에 따르면 연방정부 차원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360개 정도로 지원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저소득 세입자와 실업 상태에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최장 18개월까지 렌트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 개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17분입니다. 화요일 5시대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 슬라우슨 애비뉴부터 속도 떨어지기 시작해 가필드 애비뉴부터 13마일대로 정체 심해지고 있습니다. 10번 이스트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오늘 8마일에서 19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2번 사우스와 교차 지점부터 콜로라도 블루버드 구간 20마일대로 서행되고 있습니다. 5번 프레이 놀스 방향 110번 놀스와 교차 지점부터 7가 스트릿과 교차 지점까지 10마일에서 2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110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입니다. 게이지 애비뉴부터 20마일대 서행 시작으로 오늘 101번 사우스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11마일에서 22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대 110번 놀스 방향입니다. 110번 놀스 방향 역시 101번 놀스와 교차되는 지점부터 버논 애비뉴와 교차 지점까지 7에서 19마일대로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405번 놀스 방향 산타모니카 블루버드부터 15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부터 빅토리 블루버드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12마일에서 23마일대로 일반 레인과 카풀레인 쪽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105번 이스트 방향 일반 레인 쪽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가필드 애비뉴부터 15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핫손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6마일에서 20마일대, 또 405번 놀스와 교차 지점부터 더글라스 스트레 구간은 카플레인 쪽이 16마일대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유관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비즈니스 저널이 선정한 LA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 500인에 한인 8명이 포함됐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케빈 김, 조앤 김, 바닐리, 구율, 브라이언 리, 리차드 전, 제이미 리, 게럴 리 등 한인 8명이 가장 영향력 있는 LA 인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LA 비즈니스 저널은 5월 31일자 특집판에서 LA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 500인을 선정했는데 케빈 김 뱅크 오브 호프 행장과 조앤 김 CBB 행장, 바닐리, 한미은행장 등 3명이 금융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들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공인회계사이자 변호사 경력을 지닌 케빈 김 행장은 BBC은행과 위셔은행의 합병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기업 거래와 인수,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했다고 비즈니스 저널은 소개했습니다. 조앤 김 CBB 행장은 코로나 팬데믹 속 은행의 스몰 비즈니스 고객들과 커뮤니티가 직면한 어려움을 타개하는 데 주력했으며 최근 하와이의 오하나 퍼시픽뱅크 인수를 성사시켜 CBB뱅크가 보다 견실한 예금을 유치하고 대출 포트폴리오를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냈다고 소개했습니다. 바닐리 한미은행장은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오히려 순이익을 늘리는 데 기여하면서 한미은행은 지난해 기록적인 4,220만 달러의 순이익을 올렸다고 저널은 소개했습니다. 의류업계 부분에서는 청바지 브랜드 에이지진의 대표인 구율 씨가 리더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구율 대표는 지난 4월 올가닉 코튼으로 만들어진 친환경 소재 진 오브 투모로우를 론치했습니다. 온라인 법률 정보회사 리갈줌으로 첫 선을 보인 후 킴 카데시안과 함께 슈즈 전문몰 슈데즈를 선보이고 한류 스타 제시카 알바와 친환경 제품 어니스트 컴퍼니를 공동 창업해 비즈니스 업계의 마이다스 손으로 불리는 브라이언 리 씨가 이번에는 벤처기업 뱀 공동 창업으로 테크놀로지 분야 리더로 선정됐습니다. 브라이언 리 씨와 뱀을 공동 창업한 리차드 전 씨도 테크놀로지 분야 리더로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부동산 개발사 제이미슨 프로퍼티의 대표인 게럿 리 씨와 제이미슨 리얼티의 대표 제이미 리 씨도 부동산 업계 리더로 선정됐습니다. 제이미슨 프로퍼티는 기존의 사무실 빌딩을 아파트 건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면서 현재 3,100개가 넘는 아파트 유닛이 완공됐다고 저널은 소개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이어서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인종폭력 사건인 털사 대학살이 올해로 꼭 100주기를 맞았는데 최근엔 또 다른 인종차별 증오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건장한 남자가 아시아계 여성에게 무지막지한 주먹을 휘둘러 실신시켰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인종차별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뉴욕 맨해튼 차이나타운의 한 식당 앞을 지나던 55세 아시아계 여성이 난데없이 흑인 남성의 기습적인 공격을 받고 그대로 쓰러집니다. 퍽 소리가 날 만큼 큰 충격에 여성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대만 출신으로 뉴욕주 하원 의원인 위린 리우는 해당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트위터에 공개하면서 경찰이 범인을 잡아 증오 범죄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위린 리우는 매우 충격적이라며 왜 아시아계를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조 바이든 대통령은 털사 인종대학살 100주기를 맞아 공식 추모 성명을 발표하며 인종차별 근절을 다짐했습니다. 털사 대학살은 1921년 5월 31일부터 이틀간 오클라호마주 털사시 그린우드에서 백인 폭도들이 흑인 300명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입니다. 그린우드는 당시 블랙 월스트리트로 불릴 만큼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흑인 동네였지만 이 사건으로 10,000명 가까이 집을 잃는 등 폐허가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털사학살 100주기 추모의 날을 선포하고 미국 전역에 퍼져 있는 인종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 헌신해 줄 것을 국민에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참전 미군 용사들이 목숨 바쳐 싸운 민주주의가 전 세계에서 위태로워지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Democracy itself is in peril, here at home and around the world. What we do now, how we honor the memory of the fallen will determine whether or not democracy will long endure. 독재와의 싸움을 언급한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중국과 러시아를 콕 집으며 인권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맡게 될 올 여름 3개월이 향후 국정 운영의 향배를 결정할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백신 접종 가속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처에 일단 합격점을 받은 바이든의 코앞에 국내외적인 중대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MBC 방송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변곡점에 서 있는 미국 내외 의제를 가지고 6월을 맞았다며 향후 석 달이 다음 3년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악의 감염병 상황 속에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개월여간 백신 접종을 가속하고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구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초기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요 대란을 불러왔던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해킹 사태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 등 해결해야 할 갈등 요인들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안은 일단 정리됐지만 또 다른 중대 과제들이 바이든 앞에 줄지어 있습니다. 미국 내적으로는 미국 일자리 계획과 미국 가족 계획으로 불리는 총 4조 달러 규모의 지출 법안 2개가 의회에서 운명을 기다리고 있으며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한 경찰 개혁 법안도 상원에 계류돼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미국 정상화를 위해 이들 법안 처리가 필수라고 보지만 공화당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백악관은 6월 들어 이들 법안 처리를 위해 공화당과 협상을 가속할 방침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생태계의 보고인 북극권에 예고된 화석 연료 채굴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내무부는 알래스카주 북극권 국립야생보호구역에서 석유, 천연가스 시추권을 부여하기로 한 정책을 환경영향평가 및 법률 검토가 끝날 때까지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전임 행정부의 대표적 개발 계획 중 하나를 백지화하는 것으로 데팔란드 내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집행됐습니다. 북극권 국립야생보호구역은 알래스카 동북부에 있는 1,900만 에이커 규모의 툰드라 평지입니다. 이곳은 미국 내륙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곳이지만 북극곰과 술록 등 야생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생태계를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조치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나 메카시 백악관 기후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아메리카의 국가적 보물들을 미국의 문화적, 경제적 주춧돌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카시 보좌관은 전임 행정부가 막판에 내린 결정 때문에 이 특별한 지역, 북극권 야생보호구역의 성격이 영원히 바뀔 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2016년 대선 승리 후 에너지업계의 수건인 북극권 개발을 추진해왔습니다. 공화당은 연방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던 2017년 정부 재원 확충을 이유로 시추권을 파는 법안을 가결하고 지난해에 환경영향평가까지 끝냈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에는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배제돼 많은 이견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알래스카 원주민, 환경보호단체들의 반발과 소송 제기에도 퇴임 직전이던 지난해 1월 초에 행했습니다. 그러나 대형 에너지 기업들은 최소한 겉으로는 관심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북극권 시추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 수익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기후변화 우려 때문에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시류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에선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17,000여 명으로 집계돼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인의 4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되며 라스베가스도 코로나19 규제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17,000여 명을 기록했다고 존스홉킨스 대학이 집계했습니다. 이는 최근 일주일간 발생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를 평균한 것으로 2주 전에 비하면 46%가 줄었고 지난해 3월 이후로는 최저치입니다. 올해 1월 하루 확진자가 평균 25만 명을 넘기며 정점을 찍었던 것과 비교하면 넉 달 만에 10분의 1로 확진자가 급감한 겁니다. 0.83%, the lowest
we've seen ever since this pandemic began. Since we started testing and measuring, this is the lowest level that we've had. And it's absolutely amazing. 미 언론들은 다만 미국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 데이터가 일부 누락된 만큼 실제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백신 접종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접종이 가능한 12세 이상 미국 인구의 48%가 접종을 완료했고 이는 미국 전체 인구의 41%에 해당합니다. 이 같은 지표를 토대로 미국 최대 관광지 중 하나인 라스베이거스도 현지 시간 1일 도시문을 활짝 열고 호텔들이 정상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을 코로나 대유행의 위험이 지나간 것으로 보는 것은 중대한 실수라는 경고도 나옵니다. It would be a monumental error for any country to think the danger has passed. The tailored and consistent use of public health measures in combination with equitable vaccination remains the way out. 코로나19의 긴 터널에서 미국이 지나치게 빨리 긴장을 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전히 평균 400여 명이 매일 코로나로 숨지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억눌려 있던 미국의 여행 수요가 완연히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CNBC에 따르면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항공 여행객 수가 코로나19 대유행 이래 최다 수준을 찍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통안전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 동안 하루 평균 178만 명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중 지난달 28일 196만 명은 코로나19 사태 후 최다 기록입니다. 작년 메모리얼 데이 연휴 중 가장 공항이 붐볐던 날 기록된 34만 1000명의 6배 이상입니다. 다만 코로나19 발병 이전인 2019년 메모리얼 데이 연휴보다는 공항 이용자 수가 22%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텔 숙박객도 팬데믹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힐튼의 크리스토퍼 나세타 최고 경영자는 CNBC 방송에 출연해 메모리얼 데이 연휴였던 지난달 29일 미 전역의 힐튼 호텔 객실 점유율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좋은 93%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이 다음 달부터 직원들에게 재택이 아닌 사무실 근무로 복귀하도록 했습니다. 백악관 관리행정실은 오늘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대통령 비서실과 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 다음 달 6일부터 23일 사이 사무실 근무를 재개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이던 지난해 3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백악관도 필수 요원을 제외하고 는 재택 등 원격 근무로 돌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했지만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상당수 직원은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은 채 재택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백신 접종이 늘어나고 확진자가 급감함에 따라 방역 지침을 서서히 완화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실내 행사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사무실에서 대면 근무가 불가능한 환경에 처한 직원에 대해서는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원격 근무를 허용하는 예외 사유를 뒀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세계 최대 정육 회사 중 한 곳인 JBS SA의 자회사가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것과 관련해 러시아에 기반을 둔 범죄 조직의 소행 가능성을 전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JBS가 지난달 30일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으며 러시아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이는 한 범죄 조직의 금품 요구가 있었다고 행정부에 통지했다고 말했습니다. JBS SA의 미국 자회사인 JBS USA는 지난달 30일 사이버 공격을 감지했으며 고객, 공급업자 등의 데이터가 악용된 것 같지는 않지만 북미와 호주의 일부 작업장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최대 송유관 회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지난달 7일 랜섬웨어 해커들의 공격을 받아 가동이 중단되는 바람에 미국이 유가 상승 등 큰 어려움을 겪은 데 이어 터진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해킹 공격을 한 다크사이드가 러시아에 기반을 둔 것으로 추정했고 러시아 정부가 연루된 증거는 없지만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피에르 부대변인은 백악관이 JBS 공격과 관련해 러시아 정부와 직접 접촉해 책임 있는 국가는 랜섬웨어 범죄자를 숨겨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방수사국이 사이버 안보, 기간시설 안보국과 협력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BS USA는 미국 내 소와 돼지 도축 능력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이 장피에르 부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오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 개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오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에 한국, 일본 등과 협력 심화를 주문했습니다.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이날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서 나토가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과 협력을 심화할 것을 장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이들 4개 국가를 거명한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들은 모두 미국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 최대 방점을 둔 인도 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중 호주와 일본은 미국이 인도까지 포함시켜 중국 포위망 구축 차원에서 주도하는 쿼드 참여국입니다. 미국의 핵심 동맹인 한국, 그리고 미국이 참여한 정보협의체인 파이브 아이즈 구성원인 뉴질랜드는 그동안 쿼드를 확대하거나 쿼드 협력을 강화할 경우 대상국으로 꾸준히 거론돼 왔습니다. 따라서 블링컨 장관의 주문은 미국의 대중견제 전선에 나토가 협력하는 것은 물론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국가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됐지만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로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미사일 지침 해제에 대한 어떤 것도 한미 동맹 또는 여러분이 방위 동맹으로 알고 있는 한미 동맹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방위 태세에 대한 어떤 변화도 알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사일 개발에 제한을 가해왔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해제되더라도 미국의 한국 방위에 대한 약속은 물론 그 역할도 불변임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정상회담에서 그간 사거리 및 탄두 중량 제한을 규정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 북한은 고의적인 적대 행위라면서 한미 당국을 비난했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외교와 대화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대북 정책을 발표하고 대북 접촉을 잇따라 시도하고 있지만 북한은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4대 그룹 총수와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인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이야기도 오갈지 관심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함께 삼성전자에서는 구속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을 대신해 김기남 부회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4대 그룹 총수와 별도의 오찬 회동을 하는 건 취임 후 처음입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 당시 44조 원에 달하는 미국 내 투자로 한미 경제동맹을 견인한 대기업들을 독려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보입니다. I understand the executives of those companies here. Would you please stand up?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And I think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가 두드러지는 만큼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사면론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회장직을 맡은 대한상의 등 5개 경제단체가 이미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문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국민들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의 시기상조 답변과는 미묘한 기류 변화도 감지되는 만큼 일각에서는 조심스럽게 광복절 특별 사면을 내다보기도 합니다. 이어 내일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 회장을 비롯한 5개 경제단체장과 만납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는 김 총리의 당부에 이어 경제단체도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등 현안에 대한 재개 의견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취임한 김 총리와 상견례 성격을 겸하는 자리이지만 현 정부 출범 이래 대통령과 총리가 이틀 연속 재계와 만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경제 회복세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는 정부가 재계와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김호수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식을 열고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굳건한 방파제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가 자제돼야 한다면서도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우회적인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임명장을 받은 김호수 신임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 처음 출근하며 2년 동안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검사로서 법과 원칙으로서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당연히 일해야 되는 것이고요.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임사에서도 자신이 굳건한 방파제가 돼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기본이 되는 원칙으로는 일선의 자율과 책임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고검장과 검사장을 중심으로 검사들이 수사와 사건 결정을 하도록 할 것이며 대검은 일선과 충분히 소통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지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고검장과 검사장을 중심으로 검사들이 수사와 사건 결정을 하고 소관들이 수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전담부서 외에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총장이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 조직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 총장이 일선의 자율과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상 검사의 권한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조직 개편안에 대한 우회적인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가 필요 최소한으로 절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직접 수사를 하더라도 과도한 수사에 따른 폐해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랜 상고 끝에 제도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만큼 수사 관행 등에 대한 혁신을 통해 진정한 검찰개혁을 완성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등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보고받거나 지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호수 총장은 앞으로 각종 현안 사건을 처리해 나가는 동시에 혼란에 빠진 조직을 안정화하고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과제까지 안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의 우려를 딛고 초반에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가 김호수 체제의 성패를 가를 시금석이 될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단행될 검찰 정기 인사를 앞두고 고위 간부들의 용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수 파괴 인사 예고에 대한 항의성 거취 표명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김호수 신임 검찰총장이 오늘 박범계 장관과 만나기로 하면서 인사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들의 승진 전부 원칙과 기준을 논의한 지난주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결과엔 탄력적인 인사가 거론됐습니다. 고검장을 검사장으로 강등하는 기수 파괴 가능성으로 해석되면서 대상자들의 줄사표로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28일 조상철 서울고검장을 시작으로 오인서 수원고검장과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급의 사의 표명이 잇따랐습니다. 고흥 인천지검장도 일선지검장 가운데 처음으로 용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떠나면서 남긴 글에는 검찰개혁에 대한 반감도 담겼습니다.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은 최근 검찰 조직 개편안을 두고 전문 역량 강화에 어긋난다면서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의 수사 개시를 승인하는 것 또한 정치적 중립과 수사 자율성, 독립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등을 맡았다가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는 평가 때문인 듯 주어진 사건에 최선을 다했다는 이유로 인사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오인서 수원고검장도 교각사루하는 요소는 없는지 살피고 또 살펴주길 바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표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말을 아꼈습니다. 제가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박범계 장관이 직접 인사적체 문제를 공론화한 뒤 고위 간부들의 용퇴가 이어지면서 그만큼 인사폭은 넓어졌습니다.
택시기사 폭행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자리까지 포함해 고검장, 검사장급에서만 12자리가 비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예고된 기수 파괴가 어느 정도나 반영될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여부와 거취 등이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김호수 신임 검찰총장은 취임 이튿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첫 공식 회동 일정을 잡았습니다. 취임 인사 차원이라는 설명이지만 검찰 인사와 관련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이번 주 후반엔 검찰 인사가 단행될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온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45.86포인트, 0.13% 오른 34,575.31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07포인트, 0.05% 하락한 4,202.04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2.26포인트, 0.09% 떨어진 13,736.48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달 7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인 4,238.04에 육박한 4,234.12까지 올라갔지만 차익 실현 매물의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휴장했지만 개장 초부터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른 경제 재개 기대와 제조업 지표 개선에 주가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 우려가 이미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돼 있어 투자자들이 물가 우려에 덜 비관적인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 관련주가 3.9% 오르며 가장 크게 올랐고 부동산과 자재주도 1% 이상 올랐습니다. 뉴욕 유가는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감산 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1.40달러 오른 배럴당 67.7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팩트셋 자료에 따르면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 비오펙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지난 4월 회의에서 정한 감산 완화 방침을 7월까지 유지하기로 하면서 유가 강세가 유지됐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이날 정례 회의 후 낸 성명에서 기존 감산 완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생산 속도는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회의에서 오펙 플러스는 5월부터 3개월에 걸쳐 기존에 합의한 감산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산유량을 점진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8월 생산량 결정을 미루고 향후 시장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며 지난해 4월 말에 합의한 내용이 종료될 때까지 매달 회의를 열기로 한 결정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6월 1일) 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이번 주 남가주 지역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낮 기온 오늘과 같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던지고 있었는데요. 경기 후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 후반 관리가 중요한데 말이죠. 지금 불펜에는 누가 나와 있을까요? SMG가 있어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요. 네. 서울 메디칼 그룹. 말씀드리는 순간 불펜에서 나오는 SMG. 네, SMG가 인생 후반을 건강하게 지켜줄 겁니다. 네. 5스타로 인정받은 의료 서비스. 인생 후반의 확실한 구원이네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죠. 서울 메디칼 그룹.